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투자했던 지방에 있는 다가구 건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건물은 처음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이건 투자하기 좀 애매한데? 이건 탈락이다 싶은 물건이었어요. 겉보기에도 낙후됐고 운영 구조도 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 건물을 샀고 지금은 제 포트폴리오 중에 가장 많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자산이 됐습니다. 그럼 제가 그때 왜 샀었는지, 어떤 점을 봤었는지, 그리고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했었는지 제가 가진 기준과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 건물은 지방에 있는 다가구 건물이었는데요. 외형상 문제점은 꽤 많았어요.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 건축물 대장에 불법 건축물 딱지가 붙어 있었고요. 두 번째, 한 층에 방이 7개나 있는데 세탁기가 복도에 한 대 있었어요. 세 번째, 중앙난방이어서 개별 보일러가 각 방에 없었어요. 네 번째, 엘리베이터도 없었습니다. 건물에 수도, 전기, 가스 싹 다 끊겨 있었고 사람이 안 산 지 꽤 된 폐가였어요. 보통 이런 물건을 보면 무조건 피하자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그 물건의 현황을 본 게 아니고 숫자와 구조를 먼저 들여다봤습니다. 결정적으로요, 그 건물은 가격이 엄청 저렴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이야기한 이 단점들이 해결이 불가능한 구조적 결함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단점이 있다고 피하지 말고 해결 가능한지 확인하자. 그리고 그 가격이 그 단점을 커버할 만큼 싼지 꼭 확인하자고요. 건물에 단점이 있다면 그게 오히려 미관상의 문제인지, 구조적인 결함인지, 혹은 오히려 기존 운영자의 비효율 때문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이 물건은 딱 봐도 주인이 손 놓고 있는 상태였어요. 원룸 공급보다 임차 수요가 많은 동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만 제대로 하면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했죠. 자, 그럼 이 건물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어떻게 판단하고 해결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이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이 건물이 원래는 한 층에 호실이 3개가 돼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7개의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3개의 층이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룸 호실 21개 쪼개져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위층에는 원래는 옥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옥상을 3룸 주택으로 개조한 상태였습니다. 또 1층에는 원래는 주차장이었는데 판넬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조한 상태였죠. 이게 불법 건축물로 표시된 이유였습니다. 이유를 알았으니까 얼마나 불이익이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건물 철거라던가 아니면은 원상 복구는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였고요. 그러면 이걸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과태료를 1년에 200만 원 수준 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태료를 1년에 200만 원 정도 내면 지금 현재 건물의 형태 그대로 내가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원래 건물에 9개 호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22개의 호실로 변경한 물건이었거든요. 그러면 원래 있던 9개 호실로 받는 월세와 그리고 원룸 호실 21개 그리고 3룸 주인세대 1개 호실 총 22개 호실에서 받는 월세에서 과태료를 뺀 금액 중 무엇이 더 유리할지 계산해 보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과태료를 내더라도 호실수를 많이 가져가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겠죠. 저는 이걸 그래서 리스크로 보지 않았습니다. 전략이라고 봤어요. 오히려 이 구조 자체가 그 전에 건물을 가지고 있던 전주인의 수익률을 최적화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이었던 거죠. 전주인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로 공사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법 건축물이라고 무조건 지레 겁먹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세탁기를 공용으로 쓰고 있었어요. 한 층에 방이 7개인데 세탁기가 한 대예요. 그것도 복도에 공용으로 설치해놨죠. 청결 문제는 물론이고 불편함도 엄청 컸을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전 주인은 호실에 세탁기를 넣을 공간이 없다라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3개의 호실을 7개로 쪼개다 보니 특정 호실들은 호실의 크기가 매우 작았어요. 그래서 세탁기를 각 방에 설치해주지 않은 거죠. 이건 해결 방법이 간단했습니다. 싱크대를 리모델링하고 그 아래에 빌트인 세탁기를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세탁기 그 자체에 건조 기능이 있는 드럼 세탁기를 넣었어요. 호실이 좁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건조대를 사용하기에도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건조 기능을 사용을 해서 좀 더 방을 넓게 써도 됩니다 라는 신호를 주는 거죠. 이렇게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가 내 방에 개별적으로 있는 것과
공용으로 있는 건 당연히 차이가 큽니다. 세입자의 생활의 질의 차이가 커지고 그건 월세 가격에 즉각 반영되기 때문에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 하나죠. 자, 세 번째 문제로는 이 건물이 중앙난방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한 층 전체가 중앙난방으로 되어 있고 그 7개의 호실에 보일러가 딱 한 대 있었어요. 근데 7개의 호실의 세입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 사람마다 체감 온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 추워하면 즉각 온도를 올려줘야 되고 누군가 너무 덥다고 하면 조금 내려줘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저의 거주지가 서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은 제 거주지로부터 차를 타고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IoT 온도 조절기를 설치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보일러를 켜고 끌 수 있는 시스템이죠. 이걸로 서울에 있으면서 실시간으로 조작이 가능했습니다. 세입자가 좀 더 따뜻하게 해주세요, 추워요 라고 하면 어플로 온도 한 2도 정도 올리면 바로 간단하게 해결되죠.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도 보일러 때문에 직접 현장 가서 보일러 킬 필요 없이 어플로 보일러 켜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즉각적으로 세입자의 니즈에 반응할 수 있었고 이 건물에서 온도 컴플레인은 전혀 없이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가 없다라는 건 요즘에는 분명히 단점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신축 원룸들은 대부분 기본 옵션처럼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동네를 전체적으로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역 전체가 소형 다가구 밀집 지역이고 조금 오래된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3, 4층 건물이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이 거의 없었어요. 이 경쟁 물건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이건 문제가 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내 건물에 그러면 뭔가 플러스 알파로 경쟁력을 심을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주변 건물들을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호실 안을 확인했어요. 세입자인 척 방을 보여달라고도 해봤죠. 그랬더니 주변 원룸 건물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인테리어가 15년 전 그대로였어요. 두 번째로 진짜 촌스러운 꽃무늬 벽지, 그리고 싸구려 장판들을 사용했죠. 가구들도 디자인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인터넷에서 아주 쉽게 혹은 동네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싸구려 가구들로 쫙 깔아놨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런데도 그 건물들의 공실이 거의 없었어요. 심지어 자기 집에는 공실이 아예 없다고 집주인이 사진으로만 방을 보여주는 곳들도 몇 군데 있었어요.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판단했습니다. 엘베는 없어도 된다. 주변 경쟁 원룸들도 다 엘베가 없으니까 그건 괜찮은데, 근데 인테리어로 우리 집을 승부하면 이건 차별점이 확실히 생기겠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건물은 이케아에서 가구를 사와서 그 이케아 풍으로 좀 집을 꾸며놨고요. 원룸인데도 다 다운라이트 조명 같은 걸 설치해서 좀 더 이뻐 보이게 조명바를 세워봤습니다. 구조는 그대로인데 느낌을 다르게 만드는 데 집중해봤어요. 그 결과 방을 보러 온 사람들 중에 진짜 깨끗하다, 너무 이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실제 계약률도 높았고, 그리고 임차인이 한번 살면 잘 안 나갔어요. 다른 집으로 이사하려고 근처 구경해보면 인테리어가 너무 비교되니까요. 자, 결론적으로 이 건물은 매입 당시에 단점이 부각되는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개선 가능한지, 그리고 그 단점이 실제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꼼꼼하게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해결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건물을 매수하는 과정도 쉬웠어요. 경쟁자가 없었으니까요. 수익률도 매우 높았습니다. 경쟁자가 없으니까 싸게 샀거든요. 그리고 운영의 피로도도 매우 낮았습니다. 원격으로 제어하고 정기적인 청소나 아니면 업체들의 연락으로만 관리하면 서울에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구조였으니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건물을 찾아요. 모든 조건이 다 최고인 건물들, 그런 거를 찾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런 거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싸게 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투자자로서 진짜 좋은 건물은 겉으로 낙후돼 보여도 문제 해결이 가능한 구조를 가진 그런 건물입니다. 거기에는 기회가 숨겨져 있거든요. 싸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그런데 나는 해법을 알고 있다면 그 물건은 누구보다 나에게 가치 있는 물건인 거죠. 오늘 이야기한 이 건물도 처음엔 누구나 고개를 저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하나 뜯어보고 해결 방법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결국 지금 저에게 그 건물이 가장 많은 월세를 벌어주는 건물이 된 거죠. 여러분도 겉보기만 보고 탈락시킬 게 아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구조인가를 질문해 보시면 조금 더 다른 시선이 생기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 투자 방법을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